교사 월급으로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82살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만 보였던 그의 꾹 담은 입가에 스며든 단단한 결심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오늘은 김소연과 이준호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29살의 소연은 새벽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없어서 친구에게 빌린 투피스 정장에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십 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만 같았다. 예비 시부모인 강철수와 박미라 부부는 정시에 도착했다. 강철수는 한눈에도 비싼 것임을 알 수 있는 수트를 입고 있었고 박미라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다. 그들의 첫 시선은 소연을 훑어보며 무언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소연 측에는 82살의 외할아버지 한동만만이 함께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는 낡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다. 강철수는 건설회사 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은근히 내세웠고 박미라는 각종 사교 모임에서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흘러갔다. 소연은 점점 움츠러들어갔다. 교사라는 직업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고 할아버지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게 여겨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강철수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 가문의 수준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소연 양은 중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서 교사 월급으로 우리 준호와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세요? 박미라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욱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 없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물론 소연 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연의 얼굴은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해졌다. 부모님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다. 준호가 부모를 말리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소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멈췄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한동만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였지만 묘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강철수와 박미라를 차례로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남달랐다. 강철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 무시해버렸다. 시골 노인이 무슨 대단한 뜻이 있겠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미라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한동만은 그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에 불과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소연은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택시에 오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준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한동만은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오늘 들은 그 모욕적인 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시골 할아버지가 앞으로 보여줄 조용하고 치밀한 응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한동만의 작은 서재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수첩이 다시 빛을 보았다. 20년 만에 열어본 그 수첩 속에는 대한민국 문화계와 재계에 숨겨진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각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그들과의 인연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었다.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이 이 조용한 노인의 마음을 깊숙이 건드린 것이다. 한동만은 젊은 시절 서예가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었다.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수준이 넘어서서 문화재단 자문위원, 대기업 고문서예가, 정치인들의 휘호 작성 등 문화계 곳곳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소녀를 키우기 위해 일찍 은퇴하여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아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상견례 다음 날 한동만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첫 번째 행선지는 종로의 한 전통 찻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문화재단 이사장과 만났다. 이사장은 한동만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20년 전 재단 설립 당시 한동만의 서예 작품 기증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다. 대화 중에 한동만은 자연스럽게 강철수의 건설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문화시설 건축하는 업체들이 많던데 정말 문화를 이해하는 곳과 함께 해야겠지요. 이 사장은 최근 한 업체가 우선 후보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한동만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업체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이 사장은 한동만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이어서 한동만은 대학로의 한화랑을 찾았다. 화랑관장 역시 그의 오랜 지인이었다. 관장은 한동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과거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달라는 한동만의 부탁으로 여러 신진 작가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동만은 직접적인 부탁보다는 예술계의 순수성과 인간적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장은 요즘 후원자들 중에 정말 예술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돈으로만 문화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박미라가 활동하는 사교 모임의 전시회 후원 계획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 저녁 무렵 한동만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났다. 장관은 한동만을 스승처럼 여기고 있었다. 정치 입문 초기 한동만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장관은 현재도 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문화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문화정책의 본질과 품격 있는 후원자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장관은 자문위원 일로 문화사업 후원하는 기업들을 평가하는 일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과 예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단순히 홍보용으로만 문화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문제라고 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누비며 옛 인연들을 찾아다닌 한동만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오랜 친구들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깊이 공감했다. 진정한 영향력이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한동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손녀 소연이 당한 모욕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강철수의 휴대폰이 불안하게 진동했다. 문화재단 이사장의 전화였다. 평소라면 반가운 연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신축문화센터 건립 사업에서 강철수의 회사가 제외되었다는 통보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품격 있는 파트너십의 한계라는 것이었다. 강철수는 당황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회사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수주건이었다. 이미 내부적으로 수주가 확정된 것처럼 여겨져 왔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탈락 소식에 그는 이사장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호했다. 다만 최근 재단 내부에서 진정한 문화적 품격을 갖춘 업체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설명뿐이었다. 같은 시각 박미라는 평소 활동하던 사교 모임 문화살롱의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다음 달 예정된 신진 작가 전시회 후원권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미라는 이 행사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할 예정이었고 이를 통해 사교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화랑 측에서 후원자 명단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 화랑 관장은 회장에게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작가들을 존중하는 후원자들과만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들어 돈으로만 문화를 평가하거나 예술가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후원자들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박미라는 자신이 그런 범죄에 속한다는 암시를 받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철수가 비상임 이사로 있던 지역개발공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회에서 지역개발 사업의 문화적 가치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역 문화재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개발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철수는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문화재단, 화랑, 정부자문위원회 모두 문화와 예술 분야였고 모두 그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영역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상견례 이후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는 상견례 때 만났던 소연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낡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시골 노인, 차를 내려놓으며 했던 그 의미심장한 말.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설마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박미라 역시 비슷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교 모임에서의 냉대, 화랑에서의 거절,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동시다발적이었다. 평소 그녀를 존중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상견례에서 교사인 소연을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져갔다.
강철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그들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노인이 실제로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지 불안함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안건은 올해 문화예술 후원 기업 선정이었다. 회의실에는 문학의 원로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동만의 오랜 제자인 문화정책 자문위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 진행 중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문화적 품격과 예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 기업의 문화적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교육과 예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단순히 홍보용으로만 문화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런 기업들과는 거리를 둬야겠다는데 공감했다. 강철수는 점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전통 건축물 복원 프로젝트까지 문화 관련 사업들에서 연이어 탈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탈락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는 평가였다. 강철수는 자신이 언제 그런 평판을 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박미라에게 일어났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활동하던 고급 사교 모임들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모임의 핵심 멤버들은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다. 특히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 교육의 가치나 예술가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박미라는 불편한 시선을 받았다. 가까운 지인이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요즘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떻겠냐며 교육자들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분위기가 그런 발언에 민감하다고 했다. 박미라는 자신이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편 소연은 이 모든 변화를 알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저녁을 함께하는 단순한 일상이었다. 다만 최근 할아버지가 자주 서울에 나가신다는 것이 조금 신경 쓰였다. 오랫동안 시골에서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활동적으로 변한 것이 의외였지만 건강하신 모습이 오히려 반가웠다. 할아버지, 요즘 자주 서울에 나가시네요? 아, 그냥 옛 친구들 좀 만나고 왔다.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준호 부모님들이 요즘 좀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한동만은 손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부모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 이야기를 예전만큼 즐겁게 하지 않았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모에게 직접 물어봐도 대수롭지 않다며 넘어가곤 했다. 강철수는 마침내 사설 조사업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문화재단, 화랑, 정부 자문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한동만이었다. 조사 보고서에는 한동만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서예가로 활동하며 쌓은 광범위한 인맥,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기여,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서예 작품 의뢰, 그리고 은퇴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문화계에서의 존경과 영향력까지. 강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깊은 뿌리와 영향력을 가진 진짜 권력자였던 것이다. 박미라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우월감을 느끼며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동만이 이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단지 오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그 친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의 힘이었다. 강철수의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탈락으로 인해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사들은 강철수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에서의 연속된 실패는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우수 인력들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철수의 개인적 평판이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문화재단에서 제외된 이후 화랑과의 후원 계약 취소, 정부 사업에서의 연속 탈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업계에서는 강철수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그와의 협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박미라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사교계에서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문화살롱에서는 아예 그녀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고 다른 모임에서도 그녀의 발언권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그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교육이나 예술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박미라가 회장으로 있던 자선단체에서 일어났다. 이 단체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박미라의 회장직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 관련 자선단체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박미라는 자신이 언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언제 교육을 무시했나요? 최근에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파악한 강철수는 극도로 분노했다. 한동만이라는 노인이 자신들을 이렇게 몰락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한동만을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다. 이미 문화계 전체가 한동만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부모의 몰락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소연과 그녀의 가족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연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소연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버지, 어머니, 혹시 소연이네 할아버지께 사과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사과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강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박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네가 소연이를 포기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어.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오히려 이번 일로 소연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욱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철수와 박미라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한동만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이었다. 돈과 지위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돈 안 되는 일로 치부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보여준 본심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 결과 또한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한동만은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연의 마음이었다. 그녀가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다. 소연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동만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의 이야기도 예전만큼 즐겁게 하지 않았다. 뭔가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듯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준호의 부모님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상견례 때와 달리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색은 없지만 그렇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했다. 소연은 이런 애매한 상황이 더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며칠이 더 지나자 소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준호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부모들과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심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상견례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였고 지금의 조용함은 단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소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가족들로부터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비하하고 교사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만은 소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소연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상대방 가족의 진심 어린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한편 강철수의 집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부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만의 조용한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보다 이미 드러난 그들의 본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준호는 부모와 소연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부모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부모들은 여전히 소연을 격에 맞지 않는 상대로 여기고 있었고 이런 시선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다. 소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준호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한동만은 소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때로는 포기하는 용기가 더 큰 지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연이 앞으로 만날 사람은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진정한 반려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소연이 준호에게 결별을 고했던 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흘렀다. 소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소연을 붙잡으려 했다.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상견례에서 본 그들의 진심, 자신과 할아버지에 대한 무시와 편견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연에게 사과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혔다고, 자신이 더 강하게 소연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소연은 준호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강철수와 박미라는 아들의 이별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계속되었다. 사회적 고립과 사업상의 어려움은 여전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깊어져만 갔다. 소연은 이별 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서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동만은 손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남에게 맞추려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소연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그는 뿌듯했다. 며칠 후 한동만은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강철수와 박미라는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더 이상의 징벌은 필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화재단 이사장, 화랑관장, 전직 장관 등 한동만의 친구들은 그의 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서히 강철수와 박미라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문화와 예술, 교육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각인시켰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배려를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준호의 부모들이 보여준 급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이후의 조용함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했다. 어느 저녁 소연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혹시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할아버지가 무언가 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동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다. 소연의 교실에는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별의 아픔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한동만은 소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했다. 소연은 이전보다 더욱 당당해졌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커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만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어느 주말 저녁,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때 상견례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말을? 그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동만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아, 네가 정말 알고 싶어 한다면 말해주겠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다. 한동만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과거에 서예가로 활동했던 시절의 일, 문화계에서 쌓아온 인맥들, 그리고 상견례 이후 그들을 만나 나눈 대화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단다. 다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소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 주셨다는 것이 고마웠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한동만은 소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다. 상처를 받았을 법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소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런데 할아버지, 준호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한동만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소연아, 앞으로 만날 사람은 네가 교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민이 아니라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거다. 네, 할아버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란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생겼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소연아. 원래부터 네 안에 있던 힘이야. 할아버지는 그저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란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동만은 손녀가 이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야. 소연은 환히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깊게 나누었다. 한동만에게는 소녀의 행복이, 소연에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봄봄 라디오 극장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